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성주군 롯데 골프장 상공입니다. 사실상 롯데 골프장에 사드가 배치될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곳에 사드를 배치하려면 정부가 롯데의 땅을 사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헌법 60조가 걸립니다.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국가 간 조약은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비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방부가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국방부 소유의 땅과 롯데 골프장을 맞교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롯데로부터 땅을 공짜로 받아서 헌법 제60조를 비켜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동빈 회장과 거래하면 되지요. 우리 성주 골프장, 너 불구속? 오케이? 이렇게 말입니다. 서울 광화문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예은아빠 유경근 집행위원장과 유가족들이 사생결단 단식을 시작한 지 20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참으로 슬프면서도 다행스럽습니다. 유가족들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모양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특검 도입 말입니다. 그래서 단식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편 국민의당 의원들이 어제 세월호 가족을 만나러 갔는데 유성엽 의원, 세월호 특별법 개정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말해서 가족의 원성을 샀습니다. 물 건너가다니. 가족의 심정은 물 위를 걸어서라도 진상규명에 다다를 투지와 의지를 갖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족들이 제기한 민형사 소송이 마무리돼 법원 판단이 내려지면, 백남기 농민은 사경을 헤매고 있는 분이지요. 따라서 그 가족이 유족일 리 없습니다. 하긴 강신명 씨가 산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말실수를 할 만도 합니다. 죽으라고 그 각도 그 강도로 물대포를 쐈으니. 서울 서초동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판사들의 비리가 계속되고 인천 부장판사가 구속되기에 이르자 대법원장이 사과를 한 것입니다. 대법원장이 법관 비리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10년 만의 일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부장검사가 수사검사에게 청탁했다가 적발된 일이 있었지요. 다음엔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과해야 할 차례입니다. 다음에는 형사부장이 사고를 치고 그래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사과할 차례일까요? 윗물이 탁한데 아랫물을 탓해서 뭐 하겠습니까? 네,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앵커석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까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의견을 확실하게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알 거 다 아는 시진핑 주석을 앞에다 두고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 것이고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도 없어질 거라는 이른바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제시했습니다. 동북아 외교 전문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기가 차다는 표정입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1부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되면 사드 필요성도 없어질 거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핵 위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드를 배치하는 거다. 북이 핵만 포기하면 당장 치울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중국을 해야 할 생각은 없으니까 이해해달라. 이런 이른바 조건부 사드 배치론이거든요. 요걸 이해 못할까요, 중국이? 그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어떤 학자가 건의를 했는지 아니면 대통령 주변의 관료가 건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대통령 망신 주려고 아주 누가 작정을 하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니 왜 망신이라고까지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걸 믿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게 미국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해 들어가는 또는 포위하는 MD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예. 심지어 지금 동유럽에서까지 그쪽에서는 러시아 견제입니다. 예. 이미 지금 여기 아시아 쪽에 설치되어 있는 괌이나 일본에 있는 사드 체계와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체계가 연결이 돼서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사안이라는 것을 중국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더구나 남중국해, 동중국해, 지금 한반도 이렇게 해서 미국이 아주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걸 중국은 손바닥 들여다보시 보고 있는데 그 북한을 겨냥한 것이니까 중국은 겁내지 마라. 예. 그 말을 믿을 러시아에서도 그건 택도 없는 소리라는 반응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하.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판을 넓게 보면서 미국의 MD 체계 안에서 지금 한국에도 사드가 배치되는구나 이렇게 판을 읽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 중국 때문 아니에요. 우리 미국의 MD 체계 때문에 편입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북한 때문이에요라고 말하는 게 과연 통하겠느냐? 그렇죠. 근데요, 정 장관님. 아니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는 지금 미국과 힘겨루를 하는 그런 대국입니다. 대국 간단히 말해서. 예.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정보도 있고 과학 장비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게 지금 어느 대문을 두드리는 것은 이건 좀 어느 뒤통수를 때리려고 하는 그걸 뻔히 보고 있는데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골목에 들어와 가지고는 자기만 북한을 우리만 그러니까 한국은 북한만 핑계대고 있지만 그 중국이 믿겠어요? 믿겠는가? 네. 아니 근데 이제 일각에선 이런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아니 중국이 이해 못한다고 한들 우리 안보하고 직결된 문제인데 아니 중국이 싫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중국 눈치 볼 필요 있겠느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새누리당도 실제로 그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보고 얘기하면 도리 없죠. 그러나 저는 왜 사드 배치를 반대하냐면 사드 배치하는 경우에 북한 핑계대고 사드를 배치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한테 돌아올 불이익이라고 그럴까? 외교면에서 한러 관계, 한중 관계 이게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밉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북한 압박하겠다고 했다가 그 파급 효과가 중국,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면 특히 중국으로부터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불이익이 돌아올 텐데 그거는 안 보고 북한만 핑계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보라는 실익을 챙기자 중국 눈치 보자라고 말씀하는 분들에게 그 실익 챙기려다가 저쪽 실익 더 큰 거 잃을 수도 있다라는 지금 그 우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대우조선 사태로
위기에 처한 민생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결 방안으로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요. 청와대가 받아줄까요? 하여간 여당과 국민의당 반응은 호평이었습니다. 연설 내용 일부 들어보시죠. 비상경제 영수회담의 즉각 개최를 제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호소드립니다. 민생보다 정치가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한 발짝만 국민 곁으로 다가서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제를 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기업의 시각이 아니라 서민과 국민의 시각에서 지금의 민생경제 위기를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 소득 증대 성장이라고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포용적 성장, 일자리 소득 증대를 말씀하신 것 국민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구호로만 끝났습니다. 지금은 민생 경제가 심각한 위기입니다. 국민의 관심도 단연 먹고 사는 경제 문제뿐입니다. 대통령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정치권에 주어진 최대의 숙제입니다. 정치가 곧 민생 경제입니다. 정치가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념과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정부와 국회가 실사구시하는 자세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민생 경제 전반에 대한 대통령과의 긴급 회동을 제안드립니다. 합의의 정치가 양극화 문제, 저성장 문제 해결의 일대 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야당도 합의의 정치 실현을 위해서 양보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양보하겠습니다. 대통령의 흔쾌한 수용을 기다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성남은 이미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 곳이다. 이렇게 강조해왔던 이재명 시장이지요. 오늘 TBS 라디오 열린 아침 김만음입니다에 출연해서 복지국가에 대한 철학과 내년 대선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지 언급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거는 헌법 34조 2항의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 세금 가지고 마구 써 없애는 게 잘하는 겁니까? 필수 비용, 예를 들면 국방, 안보, 질서 유지 이런 데 최소한으로 쓰고 꼭 필요한 만큼 국민에게 최대한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출을 늘리는 거. 이거 정말 칭찬할 헌법상의 의무 잘 이행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정현 대표님한테 특별히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저보고 청년 유권자들을 겨냥해서 이렇게 퍼주기했다, 부도덕하다 하시는데 이거 정말 딱 부처가 부처한테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한테는 돼지가 보인다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정책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모든 국민은 유권자예요. 예. 유권자를 넘어서 주권자죠. 주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주권자가 요구하는 일 그리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이유 없는 일들을 하는 게 왜 이게 비난받습니까? 제가 포퓰리즘 자꾸 얘기하는데 포퓰리즘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의미로는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 또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성남시가 하는 정책 중에 나쁜 일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그럼 청년배당 할 돈으로 딴 거 해야 될 거 안 한 게 있습니까? 제가 세금 안 올리고 정말로 누락된 세금 철저히 관리하고 그다음에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 낭비 줄여서 만든 돈으로 하고 있어요. 예. 네. 정세하지 않고 이제 절약해서 좋은 복지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지도 좀 많이 받습니까?
그럼요. 대개는 강남벨트라고 불리는 분당. 제가 최초 취임 당시에는 그 첫 선거에서는 제가 한 5% 넘게 졌습니다만은 그 다음 선거에서는 제가 8% 정도 이겼고요. 예. 지금은 시정 만족도가 본시가지보다 분당 쪽이 더 높을 정도가 됐으니까 정말 천지개벽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아니니까요. 예. 그런 걸 바탕으로서 그래서 그런가요?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자리로 한번 나가보겠다 해서 종종 이재명 시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타진하는 기사들이 여기저기 나오던데 생각 있으십니까? 정치는 자기의 정치적 이상 비전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적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공적 권력을 통해서 평가받고 또 더 큰 공적 권력을 부여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정치인이 할 수 있는데 더 큰 직위를 바라지 않는다. 이건 사실 거짓말이죠. 저도 당연하죠. 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문제가 있는 거죠. 내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고 우리나라의 그야말로 미래가 걸린 흥망이 걸린 분기점 같은 시기인데 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죠. 예. 그 역할이야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선의 경선 또는 대선에 출마한다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몇 가지 안 되는 선택지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예.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든지 해야죠. 어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호남과 새누리당의 연정 그리고 개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진보 정당인 정의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노회찬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내년에 단독으로 정권 재창출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일부 들어보시죠. 노회찬 의원께서는 이 호남 새누리당과의 연대정치, 연합정치 가능성을 얘기한 것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 저는 좀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라 생각들어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는 호남이 이렇다 할 대선 주자가 없지만 주기 정치의 함께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전제를 했는데, 네. 역으로 얘기하면은 이정현 대표가 호남을 향해서 이 시점에 연대정치, 연합정치를 제안한 것은, 그만큼 또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집권하기 힘든 어떤 상황을 표현한 게 아닌가. 예. 그리고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이 이제 보수 우파다라고 이제 어저께도 규정을 했는데. 예, 예. 그리고 호남이 늘 진보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 이렇게 또 지적을 한 걸로 봐서는 이제 보수 대연합. 그러니까 영원한 보수 대연합을 이렇게 제안했다라고 볼 수 있고. 예. 그런 제안이 새누리당의 현재 처지에서는 나올 수도 있는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여당 대표가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게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비록 원론적인 수준의 어떤 조건부 개헌이긴 했습니다만은 이 여당 대표의 개헌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이미 개헌론이 여러 곳에서 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이 개헌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히려 견제를 하고 나서고 예. 개헌이 이제 국민들에 의한 개헌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한 것은 좀 개헌 신중론으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주장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예. 혹시 개인적으로 노회찬 원내대표께서는 개헌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네, 저는 개헌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더 시급한 것은 네. 현재의 선거제도를 그대로 둔 채 예. 권력 구조만 변경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선거제도의 그 변경이 동반되는 개헌이어야만 개헌의 의미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전처럼 독일식 정당 명부제라든지 이런 어떤 표의 등가성이 확보가 돼야 그렇죠. 된다, 이런 말씀. 해야 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갖다가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그로 네. 인해서 국회의 권한이 강화됐는데 그 국회가 그런 이제 좀 성자독식의 선거제도로 인해서 구성되는 국회라면은 예. 그런 국회가 더 강화되는 것은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선거제도의 어떤 개선과 더불어서 예. 권력구조의 개편이 같이 좀 보조를 맞추면서 고쳐지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가장 싸게 안전하게 문자 발송 서비스의 지존 다이렉트 SMS. 매일 아침 그날의 최저가를 반영합니다. 인터넷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을 100배로 보상합니다. 다이렉트 SMS.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오늘도 원로들의 지혜와 통찰로 국가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해봅니다. 인님, 창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마인보이라고 봐요. 바다를 좋아하시는군요, 인님이. 알겠습니다. 창님. 안녕하십니까. 바다가 좋아서 해군에 입대하고 싶었지만 공군으로 간 창 인사드립니다. 혹시 공군이 아니라 공근 아니에요? 공근? 공이 근무할 때 공근. 아니, 이 씹새끼가 어디서 혀를 내는 거요? 야, 공군이야, 공군. 에이, 공근이면 또 어떻습니까? 야, 똥보야, 너 군대 갔다 왔냐? 예, 갔다 왔죠. 왜 이렇게 주저하지? 어디 갔다 왔어? 저 공근 갔다 왔습니다, 공근. 이 새끼 공근이었구나. 야, 어디서 뭐 했어? 서울 동호대교 있죠? 북단에서 과적 차량 합동단 속했습니다. 아니, 강남대 나오고도 공익합니까? 그만하세요, 이제. 저희 부대, 저희 초소, 저희 방범대 사무실에는 대학 들어가고 휴학해서 온 사람들로 부지기수였습니다. 거기에는 서울대 학생도 있었습니까? 저희 사무실에는 서울대 없었는데요. 그러면 거기는 강남대 수준만 가는 곳이구만. 그만하시고요. 자, 오늘 토론 주제는 한진해운 문제입니다. 무자격자가 재벌 오너 가문이란 이유로 한진해운을 맡아서 그야말로 회사를 걸레로 만들었지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한진해운 사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지혜를 모아주시죠. 망한 회사는 그냥 망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에이, 말이 그렇게 쉽습니까? 128척 중에 79척이 그야말로 9천을 떠도는 게 아니라 9해를 떠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요 항만에 접안을 못해요, 지금. 했다가는 압류를 걸고 온갖 난리를 피울까봐 말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79척인데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수출 수입품을 합해서 16조 원대에 이르는 물건이 행선지가 없어진 겁니다.
부실기업은 망하게 해야 한다? 말은 쉽죠. 이 똥보 새끼 누구를 가르치려더라 이 새끼야. 아니 그럼 누가 회사를 그따위로 망가뜨리라고 해서 그럼 하는 수가 없구만. 회사 이름을 바꾸는 거야. 친박해운 어때? 그리고 그 페인트 공들을 서둘러서 바다에 보내가지고 바다 위에서 페인트 칠을 하는 거지. 그 배에다가 박 대통령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리고 글자를 새기는 거지. 조건부 입항시켜주세요. 이렇게 말이야. 조건부 사드 배치가 아니라. 배 이름은 뭐로 할까요? 그 유일호 어때? 유일호. 한국경제부총리가 보증하는 배라고 하면서 말이야. 한국 정부 신뢰도가 떨어져서 더 덤벼들지 않을까요? 배 여기저기에 압류딱지 붙이고 말입니다. 그러면 할 수 없지. 지금 한진해운이 조양호한테 넘어간다고 하잖아. 한진해운을 조양호 딸 조현아한테 주는 거지. 조현아. 기억하지? 땅콩현아. 그래서 씨발 입학 못하게 한다? 그러면 조현아가 가서 땅콩 던지고 항만 직원 폭행하고 그렇게 지랄을 하는 거야. 야, 똥도 쓸 때가 있다? 하여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는 수 없습니다. 국영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국정해운, 국정해운으로 이름을 바꾸고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정부도 이 사태에 있어서는 아마 할 말이 없겠지요. 한국 1위, 세계 7위의 해운 회사인데 올 초부터 가망 없다. 이런 소리 나돌았는데 이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잖아요. 정부한테 책임을 단단히 물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은 국가가 한진해운을 인수하라? 아니, 보수의 특기는 민영화 아닌가요? 민영화했다면은 진작에 했겠지. 지금 누가 한진해운을 사가겠어? 뭐 국정해운이 돼서 국가가 한진해운을 운영한다. 그때 배가 남는다. 그럼 할 수 없지. 4대강에 이 한진해운의 배를 띄우는 거야. 배를 개조해서 호화 여객선으로 만드는 거지. 근데 말이죠. 녹색 똥물 위에서 누가 관광할까요? 이명박이가 그랬잖아. 프로펠러 돌리면 물이 깨끗해진다고. 물 깨끗하게 할 목적으로도 배를 띄우는 거지.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가 한진해운 사태를 불렀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참 아주 일리 있는 지적이야. 재벌 정말 문제가 많지. 그런 의미에서 이 나라 CEO를 전부 다 서울대 출신으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그 서울대로 만약에 부족하면은 유학파를 끌어들이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독일 민스터대라고 그 학벌 세탁했다고 외대 출신이 달라지나? 그 외대라니요. 그 민스터대라니까. 장님, 자꾸 학벌 주장하시는데요. 그거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야, 사회자, 넌 똥이나 먹어라. 인분 교수가 강남대 교수였다면서? 야, 넌 똥이나 처먹어. 네, 한진해운 사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른 해법 뭐 없는지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피박토론 마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한겨레 김원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에게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은 어떤 무게감이 있습니까? 어떤 무게감이 있냐고요? 예. 그 제가 대표에서 얘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 아닌 것 대략 같으나 분위기. 우리 김 기자님이 느끼시기에. 이재명 시장은 굉장한 다크호스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청년 세대들의 분노가 저희가 제대로 아무래도 파악을 해보려고 한다지만 제대로 그분들만큼은 저희가 체감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짐작하는 것보다 그 청년 세대들의 분노가 훨씬 크다면 이재명 시장이 의외로 굉장히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될까 안 될까 이걸 따지고 봤을 때 그분이 너무 말하자면은 좀 강성이어서 그래서 이게 과연 그 대선에서 먹힐 수 있겠는가? 잠시간의 바람은 일으킬 수 있어도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거 뭐 플레이메이커 정도로서는 뭐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은 본인이 이렇게 대표 주자로 나서서 대선에서 이렇게 표를 구하는 위치가 된다는 것은 적어도 다음 대선은 좀 너무 이르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본선에서 아무래도 그런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는 뭐 능히 할 수 있는데요. 예.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 뭘로 딱 그게 될지 저희가 아직까지 섣불리 진단하기가 힘든데 예.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확실한 자기 색깔이 있기 때문에 또 오히려 상대방의 포지션이나 색깔을 또 규정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로 어떤 역할을 이 대선 경선에서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뛰어들므로써 어떤 좀 다 비슷비슷한 그런 후보들만 있는 것보다는 예. 그래도 좀 어떤 선명한 후보가 또 들어옴으로써 생기는 어떤 효과 같은 게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좀 그 진보적인 성향의 그 커뮤니티들, 네. 거기에 젊은 분들의 반응을 좀 봤는데 예. 생각 외로 제 느낌보다는 훨씬 더 지지하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좀 모르고 좀 그분들의 그 감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변화를 바라고 있는 그런 민심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지금 출마 선언 택인 그 페이스북 글에 보면 우리 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에 굉장히 환호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시장 자체가 개혁보다는 약간 혁명적 이미지잖아요. 예. 진짜 이대로 뭔가 대선 대한민국에 답이 없다. 이 판에 뭐 거의 그런 정도의 선택 한번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분들 중에는 꽤 많은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로 그게 타오를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야권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시장이 나옴으로써 좀 각이 좀 선명하게 쓰지 않습니까? 예. 다른 후보들 사이에서 서는 각보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 어떤 감정의 골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본격화되고 심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전 대표 지금 뭐 사실은 절대 강자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문재인 전 대표도 그래서 경쟁 후보에 대해서 비방 이런 거 하지 말고 웬만하면은 좋은 리플, 선풀을 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은 이게 말을 안 듣는 지지자들이 적지 않아요. 보면은 예, 근데 말을 안 들으면 도대체 무슨 지지자야 그게? 비판을 하더라도 조금 너무 이렇게 좀 심한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게 맞죠. 자제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선거가 이 경쟁이다 보니까 결국 지금 시작은 조금 아름답게 서로 경쟁하면서 시작할 수 있겠지만 이 레이스가 시작되면 또 각자 캠프의 조직 논리가 돌아가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서로 상처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최대한 좀 톤다운하자 이런 다독임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군요. 예, 어제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했고 오늘은 이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했는데요. 요즘은 비상민생경제 영수회담을 제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1대1로 좀 만나자, 민생 경제에 대해서 좀 만나서 풀어보자 이런 취지의 제안을 던진 거고 의외로 그 우병우 수석이나 이런 정치적 현안들은 싹 뺐어요. 싹 빼고 이런 경제 문제에 방점을 찍으면서 어떤 진짜 수권 정당의 이미지, 이분들이 이제 집권 정당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런 이미지, 국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정당이다. 그런 이미지를 좀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한다. 야당도 양보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양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대한민국 민생 경제는 비상 상황이다. 그래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공정임금과 조세개혁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이어나갔는데 정부 여당 입장에서 조금 불편할 얘기는 사드
문제를 군사적 무용 지물이다, 외교적으로 패착이다 비판한 정도. 그 외에는 크게 뭐 각을 세울 만한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리고 연설을 하기 전에 이미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그 최대한 야유나 고함 같은 건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냈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소속 의원들에게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문자를 보내는 일종의 쇼를 했죠. 쇼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논평들이 나왔어요. 뭐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평을 보면 민생 경제에 집중한 추 대표의 연설을 높이 평가한다. 법인세 정상화 요구도 기업과 국민이 상생을 위한 길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화 제의 역시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 게 뭐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억지스러운 느낌이 있죠. 아니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제안한 선풀 달기 운동이 어떻게 새누리당에서 모범 사례가 나오고 있는 셈이네요 보니까. 민생경제회담 제안을 했는데 뭐 새누리당이 받아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청와대는 전혀 정해진 것이 없다. 이렇게 일단 얘기는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해외에 갔다 오면 본인도 좀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될 그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외교 순방하고 결과 설명도 좀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그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만나는 것 자체를 뭐 저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만나서 성과가 없어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게 문제지 뭐 만나는 것 자체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추석 지나고 9월 후반부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당대표가 들어왔으니까 또 만나긴 만나야 되니까요. 뭐 당연히 이정현 또 국민의당 대표 이렇게 해서 사자간에 만나겠죠? 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단둘이 만나면 또 괜히 추미애 대표 위상 높여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추미애 대표는 영수회담을 제안했잖아요. 우두머리끼리 만나자 이랬는데 이제 뭐 다 끼워가지고 다자 테이블로 만들겠죠. 이건 뭐 이렇게 옹졸합니다 청와대가. 아니 근데 여담인데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지 않습니까? 네. 이 시진핑 주석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뭐 협상의 달인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바마 그 야쿠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 뭐 물론 그렇게 하는 것에 맥락이나 본질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없지만은 하지만 이거 뭐 완전히 좌중을 압도한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태도를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김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가서 제대로 대응을 했을까 하는 약간 측은한 마음 그런 것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 국내에 있을 때는 뭐 무슨 얘기를 하든 내가 하는 얘기니까 너희들 접수해야지. 응? 어쩔 건데 이 태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중국 가서 시진핑하고 그런 식으로 대화를 또 나눈 거 아닙니까? 야 우리가 사드를 북핵이 없었으면 그 배치하겠니? 이쯤에서 그냥 받아들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저쪽에서 이게 수긍이 되냐 이겁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월호 이 특별조사위원회의 기간을 연장하는 그 법안 어떻게 좀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유족들의 염원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고요. 이거는 지금 굉장히 안타깝지만 일단 오늘 새누리당의 반대로 지금 상임위 상정 자체가 무산됐어요. 이게 지금 상임위 상정 자체도 이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태클을 걸 방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지금 국회법에서는 상임위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 9명이 요구를 했고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이 못 되고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최장 90일간 이거를 지금 논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기국회 100일인데 거의 그 기간을 다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뭐 새누리당 주장이야 어떤지야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저희가 들어서 알고 있고 제 생각에는 어떤 정말 특단의 대타협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은가. 지금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배가 올라오는데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물이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제 특조위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데, 특조위가 해산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어떤 정권을 공격하는 기구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정치적 기구다.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 거의 정권 차원에서 결사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그 부분에서 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이거는 정말 유족분들만 너무 힘들고 지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어떻게 그러면 대안으로 청와대는 빼고 나머지만 조사하는 식으로 해서 연장안을 여당하고 타협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가 한번 나왔었죠. 예. 그 여당 쪽에서도 그런 중재안을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타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 방안을 그 유가족분들과 좀 협의를 해보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한 과정은 제가 모르는데요. 예. 어쨌든 누군가가 좀 이 세월호 문제에 있어서 책임 있고 대표성 있는 원내 인사가 좀 깃발을 들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게 지금 여야가 입장이 지금 사실 뭐 명을 걸고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 방안으로는 서로 명분은 세울 수 있지만 유가족분들만 너무 힘들게 그렇게 계속 고생하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누군가가 좀 특단의 중재안을 좀 제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예. 이대로 세월호 특조위를 문 닫게 할 수는 없는 건데요. 정말 정권이 가해자니까 이거 뭐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으니 말이죠. 이거 정말 참.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감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이게 어차피 이 정권이 지금 1년 남짓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굳이 이 정권 하에서 이 정권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예. 그것을 고수함으로써 진상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이런 방해를 받기보다는 그 부분은 과감히 포기하고 일단 이 정권 하에서는 이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을 조사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밝힌 다음에 어떤 2차적으로 그 원인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그 원인을 딛고 다시 2차적인 조사를 나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좀 중재안을 마련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배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저 배가 올라오는데 저거 조사 안 하고 어떻게 특조위를 해산하겠습니까? 그 뭐 특조위가 없으면은 또 이제 이 가해자들이 그 배를 접수해서 그렇죠. 온갖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는가 또 이런 우려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왜 죽었는가는 하는 그 1차적인 원인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참 이게 참 미완의 그런 의회 구조다 보니까 참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원철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기억하시나요? 탐라오렌지.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탐라오렌지의 황금향. 지금 인터넷에서 탐라오렌지를 검색하세요. 추석 선물로 끝내주는 황금향. 황금향도 주문받고 있다고 봐요.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아시나요? 아름다운 얼굴, 탱탱한 피부, 건강한 수면.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가 도와드립니다. 검색창에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검색해주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가장 싸게 안전하게 문자 발송 서비스의 지존 다이렉트 SMS. 매일 아침 그날의 최저가를 반영합니다. 인터넷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을 100배로 보상합니다. 다이렉트 SMS.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014년 참담하게 맞아서 숨진 윤일병 사건 이후에 많은 병영 혁신 약속이 나왔지만은 역시나 다시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군대 내 가혹행위 또 다른 사례가 드러났는데 이번에는 육군 특전사 모 부대에 의해서 선임병 2명이 후임에게 이건 때린 정도가 아니군요. 군사용 전화기로 전기 고문을 가했다고 하는데 우리 고상만 반장님에게 이 실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격 정치 논평의 주제입니다. 고상만 반장님? 네, 안녕하세요. 고상만입니다. 예. 이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인데 말이죠. 이 수법이 갈수록 잔인해집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죠. 지금도 이 시간에도 불행하지만 벌어지고 있는 사건일 겁니다. 예. 이 군용 전화기로 전기 고문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까? 저도 이제 이게 궁금해갖고요. 궁금해서 좀 제 페이스북하고 여기다가 좀 올려도 보고 자료도 좀 찾아봤더니, 정말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이제 이례적으로 어떤 특별하게 이상한 사람들이 이번에 한해서 뭐 한 건가, 아니면 뭐 일탈이 조금 있었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제 페이스북에 그 번님들이 이제 요와 관련해서 제가 글을 포스팅했더니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올렸는데 그 중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1978년도에 해병대에서 복무할 당시에 자신이 이런 군용 전화기를 이용한 전기 고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분 주장에 의하면 방식이 어떤 거였냐면 이 혀에다가 그 군용 전화기에 전기선을 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군용 스위치를 넣으면 전류가 흐르는 방식으로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혀가 굉장히 민감한데 거기에다가 대고 이런 전기를 고문했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1993년에 군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자신도 이러한 유형으로 이제 전기 고문을 당했다 이러고. 그리고 2009년, 지금 78년, 93년, 그리고 이번엔 2009년에 통신병으로 근무했던 분 같은 경우도 역시 이런 전기 고문을 받았는데 이 전화기를 이용해서 전기 고문을 하는 방식은 통신병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당하는 것처럼 글을 써놨더라고요. 따라서 이게 아주 오래전서부터 전기 고문의 가혹행위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러면 누가 아들을 군대에 보내겠어요? 자, 이번에 그 특전사에서 벌어진 사건, 그 개요를 좀 정리해 주시죠. 피해자하고 가해자 모두 특전사에서 이제 근무하던 사병 선임과 후임이었는데요. 이제 통신병으로 보직을 부여받았던 이제 선후임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가해자는 모두 상병 계급이었고요. 이들 중에서 김모 상병의 경우에는 이 피해자인 후임병에게 통신병 주특기 교육을 하면서 5문제를 냈는데 이 문제를 마치지 못하면 그 벌로 전기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5문제 중에 뭐 3문제가 틀렸다고 하면서 2015년 6월경에 전기 고문을 했는데 양손에 이제 전기선을 잡게 한 후에 전기를 흘려 보내니까 이제 당연히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전선 하나를 떨어뜨렸다는 거죠. 손에서. 그랬더니 이게 엄살 부린다고 하면서 반복해서 여러 차례 전기 고문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박모 상병인 경우에는 2015년 4월 20일, 그러니까 앞서 김모 상병이 2015년 6월에 전기 고문을 했고 그에 앞서 2달 앞서 있었던 2015년 4월에는 또 다른 박모 상병이 피해 사병을 상대로 주특기 교육하면서 이게 또 더 웃긴데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전화기로 인한 그 전기 피해를 알려주겠다. 이러면서 또 피해 사병에게, 같은 사병에게 몸에 전류를 흘리는, 전기를 보내는 방식으로 가혹행위를 한 겁니다. 그 전류가 얼마만큼 고통을 줍니까?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전기를
이렇게 강압해서 올리는 방식으로 하면서 이제 고통을 주는 건데요. 예. 이거는 이제 변동이 없으니까 이제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뭐 뼈가 뒤틀리고 근육이 뒤틀리는 방식 정도는 아니지만 예.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 받으러 가셨을 때 굉장히 처음에 받아보면 굉장히 강한 쇼크처럼 이제 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체적 고통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몸이 장난감으로 이제 가해지는 이런 모멸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손에서 잡는 방식으로도 온몸이 부르르 떨려갖고 고통스럽다면, 이거를 이제 혓바닥 같은 데다가 대는 방식이라든지, 예. 그리고 이제 이른바 이제 남자의 국소 부위, 뭐 이런 데에다가 대는 그런 이제 강도가, 가혹행위의 정도가 굉장히 심해지는 그런 형태가 이제 빚어지고 있는 거죠. 예. 해서는 안 될 짓이죠. 뭐 사실 그게 고문뿐만 아니라 그 어떤 형태의 폭력도 용인이 될 수 없는 건데. 자, 그렇다면은, 이건 진짜 뭐 견디기 힘든 그런 테러인데, 이런 가혹행위는 피해자가 부대 지휘관에게 뭔가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용하지 않은 모양이죠? 그 문제는 이제, 우리 김 PD님도 아시겠지만, 2014년도에 발생했던 윤일병 사건하고 비슷한 사례거든요. 예. 그 당시에 윤일병도 지휘관에게 자신이 그렇게 맞아 죽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냐, 이런 문제인데요. 이 건도 마찬가지인데 이 가해 사병들이요, 선임병들이 이 피해자인 후임병이 행정보급관 등 간부들에게 이런 가해 사실을 알릴 수 없도록 만나지 못하게 철저히 차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얘기를 하거나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됐던 거죠. 그런 또 문제가 있었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사안들, 지금 철저하게 은폐됐었던 건데, 이 사안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슬프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 진실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이제 피해자가 선임병들에게 이렇게 고문 등 가혹행위 등을 받았는데 이거를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가서 이제 정상적으로 찾아가서 저 뭐 행보관님 뭐 사실은요 저렇고요 어쩌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고발하기 위해서 부대 유리창을 부대 지휘관이 멀리서 보는 데서 부수는 행동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부대 유리창을 이제 깨고 막 이러니까 부대 지휘관이 본 거죠, 그걸. 그래서 쟤 왜 저러는 거야 하면서 일로 와보라고.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거기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런 고통을 당했다라는 걸 면담하면서 이야기해갖고 이 사건의 전모가 파악이 됐고. 예. 그래서 이제 군사로 이어졌다는 예. 그런 이야기. 자, 그렇다면 이 가해자들은 군사법원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됐습니까? 어떤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보세요? 이건 뭐 최소한 5년형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격 정치 논평에서 이 주제를 다룬 건데요. 예. 수차례 반복해서 전기 고문을 했던 이 김상병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 그리고 또 다른 박모 상병에게는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는 것이 이 처벌의 끝이었습니다. 징역형이 아니고 벌금형이었습니까? 벌금 200과 그리고 한 번 한 사람은 벌금 70만 원이 끝입니다. 하하, 이런 참. 이해할 수가 없죠. 예. 이런 식의 그 솜방망이 처벌, 이런 건 뭐 정말, 가혹행위의 그 정도와 양태에 비하자면은 너무나 낮은 처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고 반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다른 비슷한 범죄도 이러합니까? 이게 이제 군대 문화가 문제인데요. 예. 이 문화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문화가 아니라 이 군사법원, 그리고 군형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의 눈높이와 기준에, 상식의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처벌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군대 생활 하려면 편하게 하면 나랑 한번 자면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던 과거 5대2 사건의 영군 5대2 사건의 노소령에 대해서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실제로 잔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의 반문을 제기한 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윤일병 사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를 그때 당시에 폭력을 주도했던 이병장이 40년형을 받았다. 이것만 알고 계신데 실제로 이 이병장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처음에 이병장이 먼저 주도적으로 윤일병을 때린 게 아닙니다. 예. 윤일병에게 때리라고 지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병장의 선임이었던 하사였거든요. 예. 그 하사가 군대에서는 구타는 필요하다라면서 구타를 적극적으로 강요했고 그런데도 때리지 않으니까 내무반가잉 찾아가서 스탠드로 윤일병의 머리를 내려치려고 할 때 이걸 가로막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병장이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기 부소대장님 그대로 이 스탠드로 머리를 때리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사가 철모를 쓰라고 윤일병한테 시키고 그리고 나서 철모를 쓴 윤일병을 스탠드로 내려치는 그러한 행위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후에 폭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데 이 하사 저는 이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단호하게 처벌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약한 처벌 가장 낮은 5년형을 받았습니다. 예.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따라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전시가 아닐 때는 군사법원 폐지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봐주는 이 문화가 군사법원 때문에 되는 건데요. 그래서 평시에는 민간 법정에서 우리가 뭐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참 웃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여간 이 군사법원 폐지하고 민간 법정에서 평시작전 때는 이 군인 범죄를 다루면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참. 예. 자, 특전사의 이런 행위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조직적으로 은폐되는 그런 양태를 보자면은 그간에도 숨겨진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특전사 내에서 이런 행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특전사의 국한에서만 본다면 예, 이게 사실은 요 사건이 2014년도에도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14년도에도 한 번 있었고 그게 다음해인 2015년도에도 또 있었던 건데요. 2014년도에는 당시에 이 사병관이 아니라 부사관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전사 소속의 중사가 후임 하사의 입에 혀에다가 비상 발전기에 전선을 물리는 방식으로 전기 고문을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제대로 처벌되지 않음으로써 2015년도에 또 이런 일이 다수에 의해서 반복된 거고요. 특히나 우리 김 PD님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왜 그 부사관들 사이에서 포로 체험 훈련한답시고 얼굴에다 두건 씌우고 손발 묶어놓고 놔뒀다가 질식 사망해서 2명이 죽은 사건 기억하십니까? 예, 그 보도됐던 기억이 납니다. 예. 포로 체험한다고 하면서 머리에다가 2건 씌워놓고 그래서 마치 뭐 이라크 전쟁 때 뭐 아니면 IS 뭐 이 사람들처럼 2건 씌워놓고 이제 묶어놨던 건데 당시에 이 훈련을 하던 그 부사관이 질식 사망했거든요. 2명이. 그리고 1명은 이제 중상을 입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 훈련을 주관했던 선임 부사관이 왜 이 사병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괴로워서 풀어달라고 하거나 훈련 중지를 요구하면 즉각 중단을 하고 상태를 확인해주고 그리고 다시 뭐 하든지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사망할 때까지 그냥 냅뒀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느냐? 당시 이 훈련을 주관했던 부사관이 훈련 중에 자신의 내연녀하고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들이 죽어가면서 비명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를 듣질 못하고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처벌, 이렇게 내연녀하고 전화 통화하다가 결국 2명을 숨지게 했던 이 사람을 포함해서 모두 6명의 책임자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 거라고 보이세요? 우리 김 PD님? 또 벌금 나왔겠죠. 어처구니없게도 모두 벌금형이 선고가 됐고. 아이고, 이런. 그리고 그들은 지금 다시 군인으로 다 복직해서 근무 중입니다. 아니, 복직까지 했어요? 벌금형이니까요. 이런 참. 공무원은 벌금형이면은 그냥 있죠. 집행유예나 이거면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특전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참. 아니, 근데. 이런 그 폭력은 어디서 배워가지고 이렇게 써먹는 거지요? 이게 뭐 훈련소에서 이런 거 배우진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안으로 쭉 들어가 보면요. 일본에서도 사라진 일제 군인 문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군대가 친일 군인, 만주군관학교 출신들이 주도하고 장악한 군대라 그 안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본 군대의
그 나쁜 잔재, 고문, 가혹행위, 그리고 거기서부터 유래됐던 유명한 말 중에 망언이 하나 있죠. 예, 조선놈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말. 이게 바로 일본 부대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이 지금까지 일본은 없어졌는데 이 나라의 친일파에 의해서 민족 반역자들에 대해서 장악된 그런 문화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 정치가 바뀌어야 기풍이 바뀌고 기풍이 바뀌어야 그렇게 해서 군 문화도 바뀌게 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특전사에서 요 근래 이제 가장 또 빈번하고 있는 이런 문제 중에 하나는 전인범이라고 하는 예비역 육군 중장이 있습니다. 예.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전인범 예비역 육군 중장? 이름은 처음 듣는데 이름이 좀 심상치 않네요. 예, 이 사람이 지난 7월 28일 날 그 전역하면서 온 신문지상에 떠들썩하게 진짜 군인이라고 하면서 칭송하는 기사가 여러 군데서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2013년 10월부터 1년간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 바로 이 문제가 발생한 이 부대 특전사 사령관으로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이 한 발언이 있었어요. 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아까 말씀 것처럼 그 포로 체험 훈련하는 과정에서 2명의 부사관이 사망했을 때 이 전인범 육군 중장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뭐 사과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야 이게 상식적이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훈련 중 안전사고를 걱정해 본 적은 없다. 다만 준비가 부족한 내 부하를 적진에 보내야 할까봐 두려웠다. 자, 이 말 굉장히 멋져 보이죠? 예. 굉장히 멋져 보이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관점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예. 죽은 이유가 2명이 죽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이 사고는 정상적인 안전사고가 아니라 사망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훈련 주관하던 사람이 내연녀하고 전화통화하는 사이에 이제 숨진 거고요. 예. 그리고 질식사하는데 결정적 이유가 됐던 이 두건 시장에 가서 돈 몇천 원 주고 통풍이 안 되는 두건을 사갖고 왔는데 제가 국회 국방위에서 일할 때 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처음부터 이게 통풍이 잘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걸 해서 결국 불행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이런 방식으로 발언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지휘관의 인식이 결국 사고를 유발하는 이유가 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특전사가 전쟁을 해갖고 이기는 부대가 돼야지 이렇게 남이 소중한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전쟁이 아닌 형태로 죽게 해놓고도 제대로 된 반성이 없다면 이건 문제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이 오늘 본격 정치 논평에서 이 주제를 다룬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현재 군형법 이게 문제입니다. 이 군형법을 국회가 바꿔줘야 됩니다. 예. 아까 전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런 사건이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으로 처벌됐느냐. 2009년 11월 2일 날 개정된 군 가혹행위 처벌 규정 때문에 이런데요. 이때 그 처벌 규정 개정하면서 이 가혹행위나 학대인 경우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해놨습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포로 체험 사건도 그렇고 전기 고문 이번 사건도 그렇고 이해할 수 없는 벌금형이 내려진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군사법원 관계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가혹행위 가운데 가벼운 것은 벌금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이 가혹행위 중에 이게 도대체 왜 가벼운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포로 체험 같은 경우도 이것이 어떻게 가벼운 일인지 이런 명분을 들어서 같은 군인이 같은 군인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 근본적으로 정치가 이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 규정부터 바꿔야 된다 해서 군 스스로가 바꿀 수 없다면 국회가 나서서 두 가지 요구, 당장 이 잘못된 가혹행위 처벌 규정 바꾸는 것과 근본적으로는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평상시에는 민간 법정에서 군인 문제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 이 문제를 오늘 본격 정치 논평에서 정치권에 강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민생 문제 아닙니까? 군에 간 사람들에게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정치권이 늘 이야기하는
비정치적 민생사안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아들을 낳은 부모는 우리 김 PD님도 아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늘 얘기하는데요. 제가 500여 명 정도의 지금까지 군 사망사고 피해 유족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늘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건 한마디입니다. 다 대동소이하게 이야기 유일한 한마디. 내가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될 줄 몰랐다예요.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꾸는 것, 이거는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아들들을 군에 가서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비극이 없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래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상만 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정선태 교수님 만나 뵙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네, 우리 어제 좀 무겁게 노년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예. 노년 얘기하면서 노년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마도 책 읽기가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뭐 책으로 1000년을 사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책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예. 이 책은 움베르토 에코라는 그 이탈리아의 정말 저명한 사람이죠. 기호학자이면서 역사학자이기도 하고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장르의 이름이나 푸코의 진자 뭐 이런 소설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전방위적 글쓰기를 하는 우리 시대 뛰어난 사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양반이 쓴 그 에세이집들이 쭉 있는데요. 짤막짤막한 그 에세이들을 모아놓은 책들. 그 중에 하나가 책으로 1000년을 사는 방법입니다. 혹시 우리 김 PD님이 언제 책을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책을 사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뭐 필요해서 사는 거겠죠. 필요해서 사는 경우가 하나 있고. 뭐 저기 수업 시간에 필요해서 사는 경우도 필요해서 사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안 읽어도 되지만 이 책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을까 싶어서 고마워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귀한 책들을 만들어준 분들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책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책 디자인이 예뻐서 서점에 갔다 이렇게 책을 만지작거리다 보면은 디자인이 예뻐서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 움베르토 에코 이 마니아 클래식이라는 이 시리즈는 디자인이 참 예뻐요. 책도 참 잘 만들었고 해서 기름신이 강림해서 한지를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으로 1000년 사는 방법에는 많은 에세이, 짤막짤막한 에세이들이 실려 있습니다. 예. 칼럼들을 모은 것 같은데 주로 이제 책에 관한 얘기, 문학에 관한 얘기, 예술에 관한 얘기 등등 아주 아기자기한 얘기들을 뭐 유머와 해학 또는 때로는 아주 진지하게 풍자까지 섞어서 쉽게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예. 이 책에 실린 에세이 중에 맨 처음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 책이 삶을 연장시키는 이유. 책이 삶을 연장시키는 이유. 예, 책이 삶을 연장시키는 이유. 뭐 불로초도 아닐 테고. 그것과 비슷하다 그러는데 이 사람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 책이라는 게
수많은 역사의 어떤 축적 퇴적물이잖아요. 그 사회적 기억들이 이 언어로 표현된 것이기도 하고, 예. 또 우리 동서고금의 지혜로운 노인들의 언어이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 책은 바로 우리의 노인이다. 예. 우리는 미처 고려하지 않지만 문맹인 사람, 또는 문맹은 아니지만 책을 읽지 않는 사람. 예. 근데 이 움베르토 에코는 글자를 읽을 줄 알지만 책을 읽지 않는 사람 문맹으로 보는 모양이에요. 예. 그런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더 풍요로운 이유는 그 사람은 단지 자신의 삶만 살아가고 또 앞으로도 그럴 테지만 우리는 아주 많은 삶들을 살았다는 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동서고금의 지혜로운 사람들의 여러 겹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뭐 프루스트를 읽으면 프루스트를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솔로몬에 관한 책을 읽으면 솔로몬과 더불어 삶을 살 수가 있고 예. 또 플라톤을 읽으면 플라톤과 더불어 삶을 여행하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책은 생명보험이며 불사를 위한 약간의 성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책을 사는 건 일종의 생명보험료를 내는 것이고 이건 불사,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한 약간의 선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뭐 세상에는 좋은 책들이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예. 고전을 비롯해서 이 고전에 관한 정리들도 있는데 고전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또는 인간의 뭐 뿌리를 찾아가는 여행이 바로 고전 읽기 과정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알려주는 것이 고전이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이 세상에 좋은 책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책을 다 읽어야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움베르토 에코식의 대답이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데 그 뭐 수만 권의 책이 있겠죠 세상에. 근데 그걸 다 읽는다는 건 뭐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고 미친 짓에 가깝죠. 우리 김 PD님도 제 방에 와 보셨는지 모르겠다. 와 보셨죠. 종종 이런 질문을 해요. 혹시 이 방에 있는 책 다 읽었냐고. 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예. 그럼 제가 그럽니다. 내가 미쳤냐고. 내가 왜 저 책을 다 읽고 있느냐고. 조금 비싼 벽지로 봐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벽지. 그래서 이 움베르토 에코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책을 읽지 못했는가라는 글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 책을 다 읽을 수는 없다. 예. 여기 목록을 제시하는데 뭐 10만 권 정도 있다 그러면 그걸 다 읽는 불가능하다. 예.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10권을 읽든 20권을 읽든 책을 읽는 게 중요하지. 예. 그러니까 10권을 읽는 거나 한 권을 10권 읽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예. 하면서 그 책에서 어떤 지혜, 어떤 그 배움들을 읽어내느냐가 중요하지. 책을 많이 읽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또 우리를 위로합니다. 예. 맞는 것 같기도 하죠. 사실 어떤 책을 보느냐가 중요하지 뭐 이런저런 책 많이 본다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 경험에 따르면 제가 얼추 헤아려 본 적이 있어요. 예. 내가 살아가면서 꼭 갖고 싶은 책, 죽을 때까지 갖고 있을 책이 몇 권이나 될까. 이리저리 어린 계산을 해봤는데 많이 잡아도 500권이 안 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우리 정선태 교수님 그 연구실에 갔는데 이게 정말 그 좁은 공간은 아니었을 텐데 교수님이 칸칸이 하여튼 조그맣게 사람이 지나가는 동선 빼놓고는 다 책으로 가득 채우셨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1000여 권은 넘을 것 같은데 말이죠, 교수님. 그 연구실에. 몇 권이요? 1000여 권은 넘을 것 같은데. 1000권? 예. 우리 김 PD님 눈썰미가 대단히 안 좋네. 안 좋습니까? 예.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여기 한 15,000권이 넘는다 그러죠, 얼추? 어이구, 야. 그건 다 뭐 사치이고 또는 뭐 거품이고 그렇기도 하죠. 근데 뭐 필요에 의해서 따라서 사고 구입하고 구하고 한 것일 텐데 지금 조금씩 철이 들면서 나이가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한 400권 내지 500권 정도면은 우리 동양과 서양의 좋은 책들은 거의 구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평생 읽을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또 재밌는 얘기도 해요. 제가 좋아하는 글 중에 하나인데 손끝으로 책을 읽는 법
글이 있어요. 이 안에. 예. 제가 언젠가 우리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예. 우리가 책이 많으면은 이 책을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움베르토 에코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책을 막 사놓고 안 읽으면 좀 죄스러워지죠. 내가 왜 저 책을 뭐하러 샀나. 예. 저 책 가지고 다른 데 썼으면 얼마나 유용하게 의미 있게 썼을까. 예. 약간의 그 죄책감을 느끼는데 그러면서 약간 변명 비슷하게 이 얘기를 한번 읽어볼까? 아주 재밌으니까. 예. 그러다 어느 날 죄책감을 느끼다가 그동안 소홀했던 책들 중 하나를 손에 들고 읽어보면 그 책이 말하는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한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증언할 수 있는 이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는 3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하면서 첫 번째, 몇 년 동안 우리는 그 책을 옮기거나 먼지를 털기 위해 또는 단지 다른 책을 잡으려고 약간 옆으로 밀치면서 여러 번 만졌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책에 담긴 지식의 일부가 우리의 손끝을 거쳐 두뇌 속으로 전달되었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첫 번째 설명이 뭐냐면 이리저리 만지다가 좀 살짝 닿기만 했는데도 책의 감각이 내 손끝을 통해서 내 뇌에까지 전달됐을 거라는 게 에코의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설명은 실제로 우리가 그 책을 읽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 책을 옮기거나 먼지를 털어낼 때마다 거기에 시선을 던지고 띠지의 글을 읽고 우연히 어떤 페이지를 읽고 그렇게 조금씩 대부분의 내용을 흡수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는 몇 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그 책에 대해서 말하는 다른 책들을 읽었고 그리하여 미처 의식하지 못한 채 그 책이 말하는 것을 습득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 못 읽었다고 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손끝만 닿아도 우리 눈길만 닿아도 책들은 우리에게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뭐 읽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한두 권이라도 좋으니까 좋은 책들을 꼼꼼히 읽는 게 자기 인생을 다른 사람들의 삶과 어우러져서 깊이 있고 오래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게 에코가 얘기하는 책으로 천년을 사는 방법의 비법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따로 비법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인터넷 서점에 책을 많이 주문하죠. 예. 근데 그러다 보면은 책을 만져보지 못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서점을 자주 가는데 이게 책을 만지고 뒤적거리고 이러다 보면은 느낌들이 책들의 그 아우성과 뭐 하소연 같은 게 들리는 듯합니다.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하는 책들과 교감하다 보면은 책을 집으로 데리고 오면은 뭐 가끔씩 오랫동안 혼자 입행개쳐 두기도 하지만 어느 날 움베르토 에코가 얘기했듯이 잠자는 동안이라도 이 책의 활자들이 나에게 말을 걸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예. 움베르토 에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장미의 이름은 제가 참 너무 강렬하게 하여튼 그 인상을 받았던 책입니다. 특히 뭐 제가 종교에 관계가 돼서 특히 주목하게 되는데 이 사실 움베르토 에코는 이렇게 에세이도 많이 쓰지만 소설도 쓰는 그런 작가인데 어떻게 이런 상상력이 가능한지 저는 이분의 평전을 한번 누가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네, 아마 평전 쓰기가 어려울 거요.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워낙 방대한 책을 쓰고, 뭐, 언어도 뭐 10개 언어 이상을 자유자재로 구사한다 그러고요. 뭐, 읽은 책들이 어마어마하고요. 또 쓴 책도 너무나 다방면에 걸쳐 있고, 기호학에서부터 역사학에, 미학에, 컴퓨터까지. 금방 소개해드린 이 책으로 천년을 사는 방법이 저 뒤에 인터넷 시대에 우리가 사는 방법 이런 좋은 글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전방위적 전천후 작가입니다. 아마 르네상스적 그 지식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전체주의의 어떤 발흥이나 이런 전 세계에서 보이는 어떤 불의에 대한 지식인의 저항 이런 것들도 곳곳에서 보여준 살아있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예, 교수님 이런 에코가 세상을 떠났죠? 네, 올해 2월에 떠났다고 하죠. 예. 네, 우리 사회에도 이런 멋진 지식인들이 예술가들이 많이 뭐 있죠.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그런 분들도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에코를 낳은 나라가 참 위대해 보입니다.
이탈리아. 네. 예. 우리도 뭐 이래야지 못할 게 없죠. 예. 근데 이제 하나의 교과서로만 공부하라고 하고 그 인권 위에 애국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북주에서 과연 에코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을지 답답한 마음도 있고요. 아마 그건 어려울 겁니다. 예. 정말 우리 청취자들 비롯해서 우리 좋은 책들, 뭐 좋은 예술들 많이 향유하고 예. 즐기면서 또 우코적 상상들, 움베르토 에코적 상상들을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주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문자당에 물어봐. 원룸 구할 때 주의할 점? 문자당에 물어봐. 수술 입원 후에 보험금 받았나 확인은? 문자당에 물어봐.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어디서? 문자당에 물어봐. 집수리 견적, 생활, 보험, 법률도? 문자당에 물어봐. 혹시 내 반쪽도? 포털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어디서든 문자당을 검색해보세요. 잠깐! 불법적인 일은 사양합니다. 1946년 화순 탄광 사건을 극화한 역사 팩션 뮤지컬 화순 1946. 올해는 100여 명의 배우들과 30여 명의 스태프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정신에 따라 티켓은 판매하지 않으며 누구나 관람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텀블벅에서 화순을 검색하세요. 그럼 9월 8일 저녁 8시 광화문 북축광장에서 만나요.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하는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평가 당첨자. 이김 출판사에서 협찬하는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 네, 이 책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요, 컬러링북입니다. 일상의 스트레스에 지친 사람들이 멍 때리기 할 때 컬러링북 많이 이용하지요.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 네, 컬러링북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세계 최초로 수학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색상이 존재하지 않는 수학에 정교하면서도 추상적인 아름다움을 채워갑니다. 원래는 어른용으로 제작됐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아이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수학적 개념과 패턴을 색으로 채우는 컬러링북. 세계 유수의 수학자들과 사이언스지의 추천을 받은 베스트셀러. 네,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 거제도 펜션 이용권 드리고 있는데요.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네, 두모실 펜션입니다.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거가대교, 남해바다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야말로 절경인 것이죠. 두모실 펜션. 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정답자 만나보겠습니다. 2번 롯데그룹이었죠. 네, 최은영 씨가 어느 재벌 가문 출신이냐. 예, 한진해운 말아먹은 최은영 씨가 말이죠. 네, 롯데그룹이었습니다. 자밀세님, 안녕하세요. 경북 김천이 고향인 사람입니다. 한때 사드 배치 후보지 중에 하나였던 염속산 근처가 저희 조상님 무덤 선영이 있는 곳입니다. 주말에 성묘를 가면서 성주를 거쳐가는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성주에 걸린 그 많은 현수막을 보니 성주는 그야말로 전쟁터더군요. 산 정상을 넘어서서 김천시 경계로 들어서니 김천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정지역 김천에 사드가 웬 말이냐 라면서 말이죠. 타 지역에서 기성 언론만 보는 분들, 그분들 눈에는 지역 이기주의, 님비로 보이겠지만
김용민 브리핑 같은 제대로 된 방송을 접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요. 아이고, 김천 성주 주민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지역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사드 배치는 안 됩니다. 네. 자밀사님,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노트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화가 됐다고 안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근혜 시대를 겪다 보니 아주 작은 방심도 하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다시 희망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날이 오기를 항상 기원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정암님, 중앙일보의 일면 제목 푸틴은 넘어갔고 시진핑만 남았다. 이것을 날카롭게 지적하셨는데 공감합니다. 한국 외교의 위기를 짚지 못하는 중앙일보는 반성해야 합니다. 사드 문제가 우리나라를 빼고 미국, 중국 간의 직접 외교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아무리 화려한 수사로 박근혜 대통령의 G20 외교를 치장한다 하더라도 뻥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중차대한 시기에 세금을 써가며 패션쇼나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차후 평가가 궁금해집니다. 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민구라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진다고는 하지만 사드가 들어오는 걸 하루 이틀 상관으로 알게 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 힘이 없는 장관입니다. 곧 사드가 들어설 지역을 택해야 하는데 어떤 지역이든 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근데 김천을 불과 100m 거리에 둔 성주 골프장에 지으려고 하니까 성주 골프장을 사야 할 돈이 필요하고, 그렇다면은 나라 예산을 써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여소야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국방부 땅과 롯데의 성주 골프장 땅을 퉁치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꼼수라는 비난이 적지 않습니다. 이 선생님, 저를 사람들이 장관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입관을 해야 할 처지입니다. 물론 죽는 날까지 사람들이 저한테 장관님 이러겠지요. 제가 전직이 되더라도. 그런 명예를 얻는다고 욕은 욕대로 처먹고 국가 안보는 안보대로 만신창이가 나는 상황. 제가 감당할 수준을 넘은 것 같습니다. 이 선생님 어찌해야 할지요?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이도저도 못하시는 처지군요.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한민구라님, 이 방법은 어떨까요? 누구를 시켜서라도 성주 골프장 옆에 쓰레기 하치장, 분뇨 처리장, 이 땅을 잔뜩 지어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땅값이 확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당 10원이 될 때까지 떨어뜨려서 그 다음에 커피값 내는 셈치고 한민구라님이 그 땅을 몇만 원의 개인 돈으로 사서 나라에 기부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네? 누가 산에다가 쓰레기 또 똥을 갖다 버리냐고요? 그럼 이거는 어떨까요? 우리 군도 아니고 미군도 아닌 롯데가 사드를 직접 운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기 땅에서 자기가 사드를 운용한다는데
무슨 돈이 들겠고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래서 롯데는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다가 안테나를 향해서 현재 롯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가끔씩 안테나를 일본 쪽으로 돌려서 형 신동주가 무슨 꿍꿍이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는 겁니다. 롯데 사드 어떻습니까? 네? 롯데는 일본 기업인데 일본 기업 레이더를 한국 땅에 둬서야 되겠냐고요? 야, 이 새끼야, 그러면 왜 미국 레이더는 한국 땅에다 갖다 놓냐? 이도저도 안 되면 롯데한테 야, 제2롯데 월드 꼭대기에다가 사드 놓자. 어차피 공중으로만 전자파가 나간다고 하니까 땅에 살고 있는 서울 시민 누가 반대하겠니?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전자파는 공중에만 있다는 그 말을 믿냐고? 이 새끼 명성대로 구라구나. 구라. 한민구라.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는 롯데 하면은 생각나는 베르테르의 편지가 나오는 4월의 노래 가곡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